말, 숨겨진 일상. 카톡 말투 하나로 하루가 무너져 본 적 있으신가요? 단지 마침표 하나였는데 그게 너무 차갑게 느껴졌던 날. 우리는 매일 수백 마디의 말을 주고받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흉기가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한 번도 이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그건 어쩌면 우리가 말과 함께 태어난 존재라는 착각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영입니다. 말과 마음 사이에 스며든 향기를 따라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온 시작의 이야기들을 다시 꺼내보려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주제는 언어의 기원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쓰는 이 말들, 사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누구도 쉽게 풀지 못한 수수께끼였습니다. 꿀벌도 춤으로 말하고 돌고래도 노래로 소통합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시를 쓰고 거짓말을 하고 사랑을 약속합니다. 왜일까요?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우리가 말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의 숨은 얼굴을 드러낼 겁니다. 아마 단 한순간도 눈을 떼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두시면 이 향기로운 여정의 다음 장면들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이 없던 시절로 함께 걸어가 보실까요? 언어 없는 인간의 삶. 말이 없던 시절. 인간은 어떻게 사랑을 전했을까요? 눈빛으로, 몸짓으로, 떨리는 손끝으로. 그들은 감정을 전달했습니다. 누군가가 굶주리면 손에 들린 열매를 건네고, 누군가가 슬퍼 보이면 말 대신 곁에 앉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시절의 대화는 침묵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때로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종종 느끼는 눈치라는 것, 그건 어쩌면 말이 없던 시절부터 내려온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말없이 말하는 방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상사의 눈빛 하나, 부모님의 한숨 하나, 연인의 고개 돌림. 모두 말없이 말하는 방식이죠. 언어가 없던 시절, 사람들은 이런 감각에 더 민감했을 겁니다. 상대의 발걸음 속도, 어깨의 기울기, 숨소리의 리듬. 말이 없었기에 더 깊이 느껴야만 했던 시대였습니다. 아기의 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갓난아이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 엄마는 그 울음이 배고픔인지 아픔인지 외로움인지 알아차립니다. 말이 없던 인간도 그렇게 서로를 느끼고 해석했을 겁니다. 그 원시적인 감각, 우리는 정말 잊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그 일부를 가슴 한켠에 간직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그 침묵 속에서 어떻게 말이 생겨났는지, 그리고 왜 인간만이 그 말을 문장으로 엮기 시작했는지 다음 장면에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동물의 언어와 인간의 차이. 꿀벌은 춤으로 말합니다. 몸을 흔들어 꽃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죠. 돌고래는 고유한 소리를 내어 서로를 부릅니다. 침팬지는 간단한 도구 사용과 제스처로 의사를 표현합니다. 이쯤 되면 인간만이 언어를 갖고 있다는 말은 틀린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꿀벌의 춤은 수천 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돌고래의 소리도 침팬지의 손짓도 모두 정해진 의미를 반복할 뿐입니다. 인간만이 새로운 말을 만듭니다. 인간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만이 거짓말을 하고 시를 쓰고 기억을 문장으로 남깁니다. 우리가 반려견에게 앉아라고 말했을 때 강아지가 앉는 이유는 말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 소리에 대한 훈련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신호로 소통합니다. 인간은 문장으로 대화합니다. 신호는 감정이나 행동을 즉각적으로 연결시킵니다. 하지만 문장은 생각을 이어붙이고 시간을 넘나들게 합니다. 누군가의 말은 우리를 웃게 하고 울게 하고 설득하게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호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만이 말에 질문을 담고 상상을 담고 시간을 담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이런 특별한 언어를 갖게 되었을까요? 다음 장면에서는 말의 탄생을 가능케 했던 인간 내부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간 언어는 왜 특별한가? 인간은 말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말하도록 진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기 위한 몸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후두는 소리를 정밀하게 조절하도록 내려왔고,
혀와 입술은 믿기 어려울 만큼 유연하게 움직입니다. 뇌 속에는 브로카 영역이라는 말 전용 장치가 있고 아이들은 단 몇 년 안에 수천 개의 문장을 자체 조합해내죠. 인간 언어는 특별합니다. 꿀벌은 춤으로 한 가지 의미만 전달하지만 우리는 같은 말로 수백 가지 의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밥 먹었어요? 라는 인사말, 사실 그건 진짜 밥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관계의 표현이고 우리 사이의 온기를 나누자는 사회적 신호죠. 인간 언어는 문법과 상징성을 갖습니다. 문법은 단어를 조합해 무한한 의미를 만들어내고 상징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 나라를 그릴 수도 있고 아예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사람을 웃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말은 생각 그 자체이고 인간의 의식 그 자체입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지만 도대체 언제, 왜, 어떻게 말을 시작했을까요? 언어의 기원 가설들. 처음 인간이 말을 꺼냈을 때 그 말은 어떤 소리였을까요? 언어의 기원을 설명하는 가설들은 많습니다. 그 중 하나는 우리가 화가 날 때나 다쳤을 때 터져나오는 말, 아야, 어휴, 헉 같은 감탄사에서 시작되었다는 이론입니다. 이걸 감탄사설이라 부릅니다. 인간의 감정이 가장 먼저 소리를 만들었다는 해석이죠. 한국어에도 그런 말이 많습니다. 아이고, 애구머니나 이런 젠장. 뜻보다 감정이 먼저인 말들입니다. 또 다른 이론은 노동설입니다. 여럿이 함께 돌을 들거나 나무를 옮길 때 서로 박자를 맞추기 위해 하나, 둘 같은 리듬 있는 구호를 외쳤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의 전통 농요에서도 이런 흐름이 남아 있습니다. 에헤야 디야 이라면서 부르는 그 노래들이 말을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접촉설입니다. 엄마가 아기에게 말을 건네며 다정하게 손을 만질 때처럼 신체적 접촉에 언어가 따라붙었다는 가설입니다. 아이 예뻐라, 우리 착하지 같은 말. 뜻이 아니라 정서와 함께 흐르는 말들이죠. 마지막은 노래설입니다. 언어는 원래 말이 아니라 노래에 가까웠다는 이론입니다. 리듬, 운율, 감정이 실린 멜로디. 그 속에서 언어의 첫 소리가 태어났다는 가정입니다. 이 네 가지 이론은 모두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어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자, 이제 우리는 그 언어가 어떻게 진짜 인간의 삶에서 쓰이기 시작했는지, 언어의 첫 흔적을 따라가 봐야 할 때입니다. 최초의 언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인간이 처음 말을 꺼냈을 때, 그 말은 지금과 아주 달랐을 겁니다. 단어도 문장도 없었겠죠. 말이라기보다 몸짓과 소리의 결합이었을 겁니다. 어떤 말은 손을 펴며 여기 있어 이를 뜻했고 어떤 말은 가슴을 치며 나야를 나타냈겠죠. 인간의 첫 언어는 아마 기억을 담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불을 피운 장소, 사냥한 짐승, 죽은 형의 이야기.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반복하고 흉내내고 제스처와 소리를 엮어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술문화라 부릅니다. 문자 이전 인간이 세상을 기억하고 전하는 유일한 방식이었죠. 생각해보면 우리 외할머니도 글을 거의 모르셨지만 수십 개의 예시이야기를 고개를 끄덕이며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그 이야기에는 동작이 있었고 표정이 있었고 정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말의 첫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 시절엔 기록이 없었습니다. 누가 먼저 말했는지 어떤 단어가 처음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야기를 만들고 그것을 나누며 말이라는 세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언어는 기억의 기술이자 공동체의 끈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언어들이 어떻게 분화되고 달라졌는지 서로 다른 말을 쓰게 된 이유를 향해 나아갑니다. 언어는 왜 갈라졌는가? 하나였던 언어는 어떻게 수천 개의 모습으로 갈라졌을까요? 그 시작은 이동이었습니다. 인간은 걷고 흩어지고 머물렀습니다. 강이 길을 막았고 산이 사람들을 갈라놓았습니다. 기후가 바뀌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자 말도 점점 다르게 변해갔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는 6천여 개 이상의 언어가 존재합니다.
그중 많은 언어들이 같은 뿌리를 공유합니다. 마치 가족처럼 말이 나뉜 거죠. 언어학자들은 이것을 조상 언어, 프로토-마이너스 랭거지라 부릅니다. 예를 들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는 모두 인도 유럽어족이라는 같은 조상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어의 경우는 아직도 고리버로 분류됩니다. 뚜렷한 언어 가족이 없기에 한국어 자체가 하나의 고유한 뿌리처럼 여겨지죠. 한국 안에서도 말은 계속 달라졌습니다. 제주 방언, 함경도 말, 전라도 사투리. 지금은 대부분 서울말에 밀려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말도 분화되고 있습니다. 같은 언어에서 시작했지만 70년 넘는 단절 속에서 완전히 다른 언어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언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곧 삶이고 정체성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사라진다는 건 그 사람의 세계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라지는 말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권력과 언어. 말은 단지 소통의 도구였을까요? 아닙니다. 말은 권력이었고 지배의 수단이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제국은 자신들의 언어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라틴어를, 청나라 황실은 만주어를, 그리고 근대의 유럽 식민지들은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를 퍼뜨렸죠. 말을 지배하면 사람의 생각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어는 사용이 금지됐고 심지어 교실에서는 일본어 외치는 아이들이 칭찬받았습니다. 말은 단절되었고 그 안에 담겨있던 기억과 정체성도 금이 갔습니다. 해방 이후 표준말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 말은 대부분 서울의 말투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죠. 그때부터 사투리는 고쳐야 할 것이 되었고 학교와 사회는 우리에게 서울말을 쓰라고 말했습니다. 말투 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사투리 쓰는 사람이 촌스럽다고 느껴졌어요. 지금도 누군가는 그런 말에 상처받고 있습니다. 말의 위계는 곧 사람의 위계로 연결됩니다. 말이 우월한 것이 되고 말 때문에 누군가는 배제됩니다. 언어는 사람을 잇는 끈이면서도 동시에 사람을 가르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라지는 말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다음 장면에서는 그 말의 죽음을 따라가 봅니다. 언어의 상실, 사라지는 세계들. 말이 사라질 때 단지 단어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세계, 하나의 감정, 하나의 기억이 사라지는 겁니다. 매주 지구 어딘가에서 한 언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문자로 기록된 적도 없고 오직 사람의 입속에서만 존재했습니다. 누군가의 고향말, 외할머니가 쓰던 그 말투. 이제 더는 그 말을 쓰는 사람이 남지 않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제주어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소멸위기 언어입니다. 서도 방언, 강원도 사투리, 함경도 억양. 정치적 단절과 세대 간 거리로 점점 말이 끊겨갑니다. 언어는 곧 문화입니다. 말 속에는 농사 짓는 손의 리듬이, 산골의 바람이, 바다 사람들의 시선이 녹아 있습니다. 그 말이 사라지면 그 사람들의 삶도 박제처럼 남을 뿐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말들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셨나요? 그건 우리가 이미 많은 말을 잃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셨다면 이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지금 해주신다면 이 잊혀져가는 말들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세계들을 계속해서 함께 지켜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그 잃어버린 말들을 되살리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향합니다. 언어의 부활과 창조. 언어는 사라지기도 하지만 때때로 다시 피어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가까이 쓰이지 않던 히브리어를 되살렸습니다. 죽은 말이 부활해 오늘날 이스라엘의 공식 언어가 되었죠. 세계 곳곳에서도 사라져가는 토착 언어를 되살리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던 언어를 새로 만들기도 합니다. 에스페란토는 인류 모두가 함께 쓸 수 있는 공통어라는 꿈에서 탄생했죠. 요즘은 영화, 드라마 속 언어가 현실의 말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나루토어, 엘프어, 클링온어. 팬들은 그 언어로 시를 쓰고 노래를 부릅니다. 한국에서도 말을 새롭게 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려는 순화운동.
젊은 세대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신조어들, 그 모두가 인간의 언어 창조 본능을 보여줍니다. 힐링 대신 위로, 워크숍 대신 열린 모임 같은 말들, 새로운 말은 새로운 감정을 불러옵니다. 말은 흘러가지만 그 흐름은 인간이 직접 그려가는 지도와도 같습니다. 말이 사라질 수도 있지만 인간은 다시 말을 만들고 그 말로 또 다른 세상을 엮어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우리가 쓰는 말이 우리의 생각 자체를 바꾸는가에 대한 놀라운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언어는 사고를 지배하는가? 당신이 지금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어쩌면 당신이 쓰는 말이 결정했을지도 모릅니다. 언어는 사고를 지배한다. 이 가설은 언어학자 사피어와 워프의 이름을 따 사피어-워프 가설이라 불립니다. 일부 부족은 오른쪽이나 왼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북쪽에 있는 컵이나 남서쪽으로 세 걸음 가면 있는 돌처럼 항상 방향을 기준으로 세상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간 감각이 매우 발달해 있고 방 안에 들어가도 항상 동서남북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부족은 색을 단 두 가지로만 구분합니다. 밝은 것과 어두운 것. 말이 없으면 구분도 인식도 생각도 그 언어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한국어에는 영어로 제대로 번역되지 않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정입니다. 사람 사이의 끈끈한 감정, 책임, 습관, 의무감, 애틋함. 영어의 러브, 어펙션, 어태치먼트로도 다 담기지 않죠. 또 한국어의 존댓말 체계는 말을 시작하기 전 상대의 나이와 지위, 상황을 반드시 판단하고 선택하게 만듭니다. 언어는 단지 표현이 아니라 생각의 프레임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이 우리의 사고방식, 감정 표현, 심지어 관계 형성 방식까지 바꿉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언어들은 어떤 감정의 모양을 만들고 있을까요? 감정은 말로 전해질까? 말로는 다 전하지 못할 때가 있죠. 괜찮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 중 하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매번 다릅니다. 어떤 괜찮아는 정말 다 괜찮다는 뜻이고 어떤 괜찮아는 그저 울고 싶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감정은 말보다 빠르고 말보다 크고 말보다 모호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도 왜 어떤 사람은 외롭고 왜 어떤 사람은 울컥하게 되는 걸까요? 감정은 말에 실려 전달되지만 그 진짜 온도는 말투, 눈빛, 멈춤, 망설임 속에 담깁니다. 한국인은 특히 그런 표현에 민감합니다. 우리는 종종 말보다 눈치로 감정을 전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는 말, 어쩌면 가장 한국적인 감정의 언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만큼 말로 전할 수 있었던 기회를 잃기도 하죠. 사실은 고마웠어. 그때 미안했어. 그런 말들을 우리는 마음속에만 쌓아둡니다. 말이 감정을 다 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말을 하지 않으면 감정은 점점 잊혀집니다. 우리가 다시 말로 마음을 건넬 수 있을 때 그 순간 말은 감정보다 더 깊은 것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말은 감정의 그릇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마음을 말로 꺼내고 싶으신가요? 언어는 누구의 것인가? 말은 누구의 것일까요? 학교에서 서울말을 써야 해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고향말을 버린 아이. 외국에서 온 엄마가 발음이 서툴다고 친구들 앞에서 말을 꺼내지 않는 아이. 우리는 언제부터 어떤 말은 더 낫고 어떤 말은 틀렸다고 느끼기 시작했을까요? 언어는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 언어가 누군가에게 수치심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표준어가 아닌 사투리를 쓰는 사람에게 촌스럽다는 말이 쉽게 건네집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한국어와 부모의 언어 사이에서 정체성을 잃기도 합니다. 언어는 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혐오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악플, 모욕, 혐오 발언. 우리가 만든 말들이 누군가를 찌르고 삶을 무너지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매일 말을 통해 누군가를 받아들이거나 밀어내고 있습니다. 말은 문화이면서 정치이고 언어는 감정이면서도 소속과 경계의 선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미래에도 우리는 말로 사람을 구분지을 것인가? 아니면 말을 통해 사람을 다시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 언어의 미래 우리는 무엇으로 말하게 될까?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빠르게 말의 형태가 바뀌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선 줄임말이 넘쳐납니다. 이응 키읔, 비읍 비읍, 기역 시옷, 미음 치읓. 처음엔 낯설지만 이젠 그것도 언어가 되었죠. 유튜브 영상엔 자동 자막이 뜨고 외국어도 실시간 번역기로 대화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없애버린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쓰는 말을 학습하고 우리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언어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옮기는 도구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됩니다. 이모지 하나로 웃음을 전달할 수는 있어도 마음 깊은 상처를 치유하려면 결국 말의 무게와 결이 필요합니다. 한국어 역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심쿵, 스불제, 무야호 같은 말들은 생겨나고 사라지고 다시 밈으로 되살아나기도 하죠. 동시에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앞으로 50년 뒤 우리는 무엇으로 말하게 될까요? 말 대신 기호로? 감정 대신 데이터로? 아니면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까지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로? 언어의 미래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택 앞에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말, 우리를 만든 것. 우리는 말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말로 세상을 배우고 말로 사랑하고 말로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결국엔 말로 작별합니다. 잘 있었어. 고마웠어. 안녕. 말은 기억의 끈이고 감정의 조각이며 때로는 용기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말과 함께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소한 말투, 잊고 지냈던 고향의 억양, 혼잣말처럼 내뱉은 위로 한마디.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세계를 만든 말입니다. 우리는 말을 만들고 말은 다시 우리를 만듭니다. 말은 흘러가지만 말의 향기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따라 우리는 오늘도 서로를 기억하고 어쩌면 조금 더 따뜻한 존재가 되어갑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속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과 다시 말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심양이었습니다. 말과 마음 사이 그 잊혀진 향기를 따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